근데요. 네. 이제 홍장원 차장은 자기가 그 라인인 것은 맞다. 네. 그렇지만 나는 개입하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홍장원 차장을 믿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홍장원 차장이 맨 먼저 확실하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홍장원을 미워하거나 또 그때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야 홍장원 저쪽까지 같이 발목 잡고 들어가야 돼 이런 차원에서 막 그 진술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신유진 변호사님하고 바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네. 저희가 둘이서 같이 했었어요. 이슈의 완성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완성을 위해 재구성을. 안보실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외 메시지를 그렇게 내라고 한 흔적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국정원도 CIA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내려고 한 시도한 그 증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태용은 확실히 계엄에 협조를 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있어요. 또 홍장원 1차장이 CIA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태용을 통해서 왔든 간에 아니면 김태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홍장원 1차장을 빼놓고 CIA에 뭔가 메시지가 나간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입건을 하고 조사하는 작업들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까 제가 볼 때도 홍장원 1차장이 계엄에 협조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CIA에 메시지가 나갔다기보다는 메시지가 나가려고 했었던 정황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메시지가 건네졌다는 뜻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일 혐의가 짙은 사람은 조태용을 통해서 얘기가 그 지시를 받았든 아니면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내야 되니까 받아 적으라고 했던 뭔가 메시지가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만약에 계엄에 협조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계엄 당일날 싹 잡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잡아들이려고 행동에 옮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재구성해 본바 네. 신유진 변호사님은 유죄다 무죄다. 근데 홍장원 차장은 소환해서 조사의 필요성 자체는 저는 필요성? 100%라고 혐의 있다. 보여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이제 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국가안보실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발견됐다면 그러면 이거를 국정원에서 감히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 메시지 작성했으니 이 같은 내용으로 이거를 외국에 전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위인 국가안보실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같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전달했다면 이 메시지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지만 법률가라 역시 정확하시. 자 그러면 이게 가운데단 말이에요. 네네네. 유죄 가능성이 이쪽이고 무죄 가능성이 이쪽인데 지금 이쪽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사를 해봐야지만 안다. 왜냐하면 알았어. 네. 지금 그다음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쪽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기소하기 쉽지 않다. 저도 기소하기 그런 쉽지 얘기 않다. 했던 거죠. 자 김민하 네. 판사님 어느 쪽입니까? 판사 제가 네. 판사 제가요? 네, 두 사람 간에. 요새 판사들 인기가 없어가지고 판사를 해서 또 네. 이 건은 보기에 홍장원 차장이 상당한 유죄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건으로 보이나 다만 유죄 판결하고 싶지 않다. 네, 판사의 생각. 네. 판결하고 싶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간적인 판사가 많이 있어야 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요. 핵심은 총장원이 아닙니다. 김태효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김태효를 잡으려면요. 김태효에게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이 메시지 관리가 됐던 것이냐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장원에게 체포 지시에 대한 통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런 게 왔고 딱 잡아들여라고 했지만 자신은 이게 뭔 짓인가라고 해서 집어 던지고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태효 안보실장으로부터 우리 직원에게 이런 메시지가 갔지만 이건 아닌 거 싶어서 CIA 전달까지는 막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윤석열을 통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데 이상민이 혐의를 확인하려면 소방청장한테 그리고 그렇죠. 서울청장한테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호를 잡으려면 그렇죠. 김태호의 주장은 나도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서 그냥 담아문 내용으로 그냥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드버거 대사가 진짜 당시에 경악했다는 거잖아요. 골드버거 대사한테 얘기한 것도 결국 나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말을 그냥 얘기한 수준에 불과해라고 지금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보실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나간 것도 있고 확인을 일부분 했다 그러면은 네.
국정원 쪽에서도 얘기가 건네갔다고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개선 라인까지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러면 김태호의 혐의가 짙어지는 거잖아요. 그 김태효는 반드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기소가 될 것인데, 근데 걸리는 부분이 이제 입건을 해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을 했다는 이 부분을 이제 굳이 이제 종합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가 있어서 이제 그게 걸려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효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누가 요거를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김태효 잡으려고 홍장원 당연히 홍장원 차장 한번 조사해 봐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선으로 지금 메시지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내란 중요 임무 조사 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회색지대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뭐 혼란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의도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의도가 아 나는 정말 윤석열의 계엄을 한번 성공시켜 봐야겠어 뭐 이런 의도로 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이 뭐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지금 했지만 그 불법적인 계엄을 지금 완전히 뭐 막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하기 위한 다음 행보를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한 거냐, 아마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아, 우리 거죠. 김민하 평론가님까지 같이 해서 이슈를 완성시키니까 완성이 착착 되네. 아, 그렇죠. 완성이요? 네. 네네. 그 이게 이름이 이슈의 완성인 것은 김성환의 완인가요? 비밀이. 아, 비밀인가? 아, 성완 완성.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뭐- 그러면 유지는 좀 삐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완성으로 하죠. 야, 아니 그러면 우리 완성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내 이름 거꾸로 만든 거잖아요. 그거 다 세상에 완성이란 글자는 없어요. 아, 옛날에 라디오에서 김성환 평론가님 소개할 때 완벽의 완이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완벽의 왜냐하면 완. 다들 라디오 저 애청자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아. 김성환 완벽의 완. 평론가님. 원래 완자 무슨 완자 써요? 완전할 완자 아 맞습니다. 그래요? 맞네. 완벽의 완이다라고. 이룰성이고 예, 예. 야. 성품성입니다. 완성 맞네. 네. 성품성입니다. 성품성. 성품? 네. 성품? 그러면은 이 저 성성자인데? 네. 성인군자란 뜻이죠. 아이고야. 아니 성인군자 그 성이 아니고 옛날에 어머니가 마음신변에 날생자 쓰는 그 성자 말한 거예요, 성품. 예, 어. 예,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게 사주 궁합 보는 분한테 가가지고 지 이름을 적었다고. 성격을 완성한다. 아. 그런 뜻이네. 야, 역시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성이 그 성적으로 뭐 그럴 때 그 성자도 쓰잖아요. 차마 얘기 안 했는데.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이렇게 깊게 가면은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 지금 종합특검 상당히 응원해요. 네. 네,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맞아 저런 놈들 해야지 이런 걸 잘 찾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또 하나 이은우 KTV 원장 했던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김성환 평론가는 이은우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훈우라는 사람이 KTV 그 원장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계엄 때 계엄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윤석열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상 불법 계엄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KTV에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윤석열의 메시지가 맞다는 식으로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른바 이제 뭐 우리 자막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를 지금 했는데, 계엄에 이거는 선동 혐의로 확실히 계엄 내란 행위에 협조를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KTV가 완전히 극우 인사들로만 계속 출연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KTV에서 물론 이제 국정홍보 방송인 거는 맞지만 그 성격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 패널을,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낼 만한 사람들을 좀 부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아예 싸그리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극우 패널 같이 극우 얘기들만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출연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엄 직후에 일부 방송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행태로 거의 윤석열의 메시지를 읽다시피 하는 방송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거죠. 물론 KTV가 이제 국영이고 정부기관이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인데 이 자가 어떤 장가 봤더니 사진 혹시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962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나와가지고 1987년에 MBC 종합기획실에 입사했다. 그러면 뭐 기자나 PD도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SBS 제작본부 프로듀서 서울교통방송본부 텔레비전국장 MBC 플러스 편성 제작본부장 MBC 기획국장 경영본부장 그러다가 2024년 5월에 KTV 여기를 갔네. 문체부 인사혁신처 공개 모집과 심사 이건 뭐 다 형식적인 것일 거고 윤석열이 어떻게 뭐 했겠죠. 그랬는데 임명한 지 7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됐고 이자가 이제 계엄 선포된 이후에 KTV 보도에 계엄이 불법이자 위헌이다 이런 정치인들 발언을 담은 자막은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 이자는 저기 가면 딱 맞네. 조선중앙TV. 그렇죠. 거의 지금 KTV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한 건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만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백운계 정어리 TV부터 봤겠죠. 아마도. 예. 분명히 그랬을 거야.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는. 백운계 정어리 TV 안 켜고. 제가 참 못난 놈이죠. 저 이거부터 켰어야 되는데. 네, TV를 켰는데 이제 벌써 난리가 났죠. TV도 막 연합뉴스 TV니 YTN이니 그래서 막 바로 누구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연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화로 연결했는데 그때는 뭐 보수 평론가 이런 분들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해제될 거다. 국회에서 바로 해제할 것이고 오래 안 갈 거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불러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연합뉴스 TV에 이제 그 패널 선정이 이상했다는 의혹이 또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국회 상황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이런 거 언론의 기능을 다 했거든요.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그런 내용을 다 빼라고 한 겁니다. 그런 무슨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윤석열이 뭘 얘기했느냐. 근데 그때 윤석열이 뭐 얘기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얘기한 거. 그 얘기를 계속 틀어라. 그다음에 포고령을 얘기를 해요. 포고령 거기 무슨 금지한다. 그다음에 이 정치활동 금지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를. 그러니까는 이 계엄령을 그대로 이 일반 시민들에게 계엄령의 내용을 전달하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계엄령 어기면 혼난다. 이런 거 전달하는 용도로 이 KTV를 선전선동의 용도로 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의 이제 주요 임무 종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이 이은우라는 자는 1차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 상태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네. 내란 선전 혐의라는 게 있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처벌이 되는 건데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전죄로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죄가 무죄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 불법 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 지시 내용은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5일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예. 이것과 별개로 아예 내란 선전죄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이제 징역 5년 구형을 해가지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네.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병합이 됩니까? 병합이 안 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혐의로 그거 벌 받고 이걸로 따로 또 그렇죠. 기소를 해가지고 네. 재판을 해서 또 네. 선고를 내리면 왜냐면 이미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병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만 남았고 재판이 너무 지연되잖아요. 또 안 되는 게 더 낫고. 그렇죠. 그때 5년 받고 이게 또 5년 받고 해서 10년 받는 게 더 나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합하면 10년 안 때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피고인들은 동시 심판을 받고 싶어요. 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합이 될 경우에는 형의 선고도 이렇게 가중치, 뭐 상한치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별도로 각각 받으면 더 아. 세지기 때문에 항상 동시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병합되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예. 내란 선동 혐의로 아마 맞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기각된 걸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기소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거는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번 계엄은 이거는 합법적인 계엄이다. 뭐 이러면서 다 체포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래요. 게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기소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KTV 원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내란이 정당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내란 선동 혐의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님 얘기를 안 하셨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중 기소가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기소가 이미 된 상황인데 또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에 적용이 될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그 행위를 띄어서 직권남용죄를 기소했다라고 치지만 그 외 다른 내용으로 내란 선전죄를 볼 수 있다면은 이건 사실상 이중 기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엄청난 법률 지식을 얻고 가네요. 여기. 그렇죠. 네, 야. 남은 거 잘했죠? 아, 그럼요. 네, 여기 네. 사법고시 아예 없어졌지. 변호사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예. 됐습니다. 어. 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했는데 황교안, 정광훈 이런 자들, 내란 선동했던 자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보다 KTV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해먹은 이은우라는 자가 더 나쁜 내란 선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란이 정당했다고 기관을 갖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가 계속- 훨씬 더 크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줄 서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웬만한 놈을 보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SBS TV 제작본부 PD 출신이네요. 아, 그리고 TBS 교통방송 TV 제작국 맨 처음 MBC 들어갔더라고. MBC 플러스 편성 제작본부장 지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KTV 쪽으로 옮겨간 모양이에요. 사실 1차 내란 특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의지 그런 거 그리고 신속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좁고 빠르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와중에서 같이 함께 엮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게 내란에 대해서 뿌리 뽑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예. 이 종합특검이 그런 우려를 이번에 부식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종합특검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슈크림님 세 분이서 하니까 훨씬 완성이 잘 되네요. 앞으로 역시. 김민희나 평론가님 고정해 주십시오. 네. 고정해 주십시오. 고정해 주십시오. 고정해 주십시오. 고정하십시오, 마마. 아, 고정하십시오. 고정을. 네. 자, 두 번째 건 뭘 완성할까요? 저기로 갈까요? 순살 요즘에 그게 유행이던데 뭐라고 그러지? 순살 기둥, 순살 아파트? 순살 뼈대? 순살 기둥? 순살 기둥? 순살 기둥. 그러니까 순살 아파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파트 공사하면서 그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기둥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은 바람에 거의 지하 주차장이 폭삭하고 무너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예, 돌았는데 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영동대로 지하화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철근 기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철근을 쑥 하고 다 빼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개 중에서 50개의 철근이 안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가야 될 철근이 한 170톤 정도가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140톤 정도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178톤이래요? 178톤인가요? 그래서 2,500개에서 2,570개 정도의 철근이 누락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지하 되고 있죠. 5층에서부터 한층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층까지 지하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 5층에서 떠받치는 그 기둥 80개 중에서 50개가 순살 기둥이라고 얘기할 만한 기둥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으니까 물론 감리하고 시공은 서울시가 하는 거고 책임도 당연히 서울시가 있는 거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럼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고 시민 안전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면 기관 보고도 하고 대책 만드는 것도 좀 공개해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쉬하면서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철도공단에서 이걸 그 서울시에 맡긴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그럼 그곳에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대응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슬쩍 보고할 때도 끼워놓고 자기들끼리 휘휘하면서 밑에다가 철근 기둥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 보완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쉬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개 넣을 걸 하나 넣었으니까 순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반이라고 해야 될 반반? 텐데 반반. 뭐 반반 치킨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오세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건설의 과실이라고 하는 건 고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현대건설 쪽에서 이거는 과실입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근데 오세훈이가 지가 나서서 현대건설의 과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나는 더 놀라운 게 이거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아니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난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위험한 자구나. 네. 직접 들어보세요.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겨납니다. 무슨 뭐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사고가 나면 이미 늦죠. 말이 안 되죠. 저게 완공되면은 그러니까 GTX-A 그 삼성 역사에 있는 구조물인 건데 저게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사고이고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고 민주당에 알렸죠. 정부가 민주당에 알렸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저게 관권 선거인 것처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저 얘기를 알고서는 저거를 정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걸 알린 겁니다. 언론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뭐뭐뭐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얻어낸 답변이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저렇게 은평구 출신의 뭐 의원이 저거를 제가 살았던 은평구에서 저걸 해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은평구에. 그래서 저걸 해냈는데. 근데 저 태도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잖아요, 현직. 그 서울시장이면은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죄송합니다는 말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요. 정말 죄송하고 이 부분 제가 정말 100만보 양보해서 이 부분 정말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재선되면은 이거 완전히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아주 철근 그 178톤 찾아가지고 다시 다 집어넣고 현대건설에 책임을 다 묻고 현대건설을 바꿔버리든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나마 믿을똥 말똥할 건데 실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뭐 철근을 하나씩 넣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씩 넣진 않겠죠. 아무튼 근데 비유를 하자면 하나씩 넣었다가 다 끝났는데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옆에 그 거푸집을 다 빼가지고 끝났는데 옆에 보니까 철근이 2개가 남았네. 이런 게 실수죠. 2개가 남았네가 실수고 178톤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야 178톤이 남았으니까 실어가지고 가라.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그거를 실수라고 하는 이 인식도 이것은 아마추어적인 시장이고 역시 이제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고 자기는 알았대요. 너무 황당한 게 저 말 다음에 그래서 언제 알았냐. 이게 왜냐면은 지난해 11월 10일에 현대건설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신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사퇴하는 시점 이틀 뒤에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게 만들어 놓고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딱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오세훈 바로 보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놀라서 말을 잊어버린 사이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을 해버렸죠. 아니 근데 이게 과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11월에 보고받고 4월에 이제 5개월 동안 묵혔다가 자기들끼리 쉬쉬하다가 4월에나 이게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4월 29일. 근데
또 웃기는 거는 현대 직원한테 그러면 왜 공사를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계도를 잘못 본 직원의 실수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둥 80개 중에서 80개 전부 다 빼먹었다고 하면 설계도 잘못 봤다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지만 80개 중에서 30개는 제대로 들어가고 50개가 지금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근 빼먹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 수사 의뢰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빼먹든 뭘 했다고 하면 그 철근 빼먹는 얘기는 우리가 약간 괴담처럼 뭐 우스갯처럼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현장 소장이 어디서 뭐 철근 빼갖고 그걸로 뭐 뒷돈을 만들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이제 많이 술자리에서 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철근이 178톤이 남았다고 이게 뭐 50개 중에 뭐 30개가 안 들어갔다고 바로 그 생각부터 해야죠. 근데 저러고 있고 그래서 결국 현대건설더러 책임져라라고 해서 현대건설은 뭘 하느냐?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요? 기중이 순살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강력한 철판으로 김밥처럼 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살이 들어갔으니까는 김으로 싸면은 이게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순살 김밥이 됐는데 그렇게 한 걸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제 보증을 해줬는지도 모르겠고 구조진단을 해야지 구조진단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해놓고 지금 다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문제제기한 녀석들이 불순하다. 전대협 선전부장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사람 절대 서울시장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처리를 이렇게 쉬쉬쉬 하면서 뭐 덮고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 그러고 몰랐다 그러면 됩니까? 진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새호는 사고가 나서도 그 사고 별거 아닙니다. 이럴 사람이잖아요. 아니 한강버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고가 몇 번 나고 몇 번 그렇게 나도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와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뚜껑이 열려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 반응이 그래요. 저거는 뭐가 좀 뒤지긴 뒤지는 모양이에요. 네거티브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런 거는 네. 공론화하거나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물어야지. 시행사가 서울시인데 그리고 그런 보고들이 다 올라가서 조치까지 취해졌는데 저는 언론 보도 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서울시장이 시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오세훈 시장의 지금 선거 이 캠페인의 가장 악독한 점은 그런 나의 책임 무슨 나의 어떤 뭐 서울시장으로서의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만 들으면 서울시의 현직 시장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맞아요. 박원순 시장과 싸우고 있어요. 모든 거를 재개발 재건축 박원순 맞아. 시장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맞아. 못합니다. 내가 해서 자기가 서울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정원호 후보가 이게 무슨 뭐 과거에 주폭이었던 거를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는 그걸 덮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보네요. 근데 주폭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슨 술집에 있는 여성 직원을 뭐 이렇게 꼬드기려고 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 아무 근거 없는 얘기. 근데 그게 무슨 전략이냐? 민주당이라는 이 전형적인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캐릭터화하려는 그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이고, 그게 이제 전대협 선전부장 얘기죠. 운동권 출신이고 뭔가 여성 문제가 있고 그걸 다 합치면은 뭘로 상징화 되느냐? 그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상징화 되는 거다. 그래서 정원호라는 사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림이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이 분명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대협 선전부장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주폭 얘기, 이 얘기 또 떠오르게 만들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를 내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라는 이 프레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독한 선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은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같죠, 지금. 네. 네. 사선을 한 사람이라고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다 민주당이 말아먹고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자, 오세훈의 반반 치킨은 강덕수님이 댓글로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거 하고 딱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강덕수님, 오세훈이 물에서 사고치고 광장에서 사고치더니 이제는 지하에서 사고치는구나. 지 무덤 지가 파고 들어갔네. 물에서 사고치고 광장은 양갈비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지하에서 사고치는구나. 강덕수님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의 댓글 이렇게 하면 또 상도 주고 좀 그렇게. 예, 그런 거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베스트 댓글. 오늘의 댓글을 누가 뽑아요? 그냥 내가 뽑아요? 그럼요. 네. 강덕수님 오늘의 댓글.
댓글입니다. 상 드리겠습니다. 와우. 예, 오. 신청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이슈 더 짚어봅시다. 지금 이게 사실은 제일 뜨거운 이슈인데 노조 파업 삼성전자 지금 내일 모레가 지금 파업을 하기로 한 날짜인데 근데요 보십시오. 국민도 뭐라고 그래. 대통령도 뭐라고 그래. 법원도 안 된다고 그래. 언론도 비난해. 심지어 노조 내부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저께 법원에서 가처분 그 삼성 측에서 받아들인 거 삼성 측에서 제기한 거 받아들인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에 명확하게 둔 게 평시 정도의 이 공장 가동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하루라도 멈추면은 이거는 굉장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시 정도의 공장을 운영을 계속 상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노조 측은 이거는 주말이나 연휴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면 된다라고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고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경영진 측은 그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평일만큼, 주말에는 주말만큼의 운영을 상시하도록 해라라는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그것이 법원의 결정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시 결정을 내린다면은 노조 측은 하루당 1억 원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하루당 1,000만 원의 배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자체를 달리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파업한다고 응급실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는. 근데 반도체 생산 공정이라고 하는 게 필수 유지 업무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 어느 공정이 만약에 멈추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뭐 이게 그 전제 반도체를 잘 모르는데 어제 뉴스 한 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웨이버인가? 네. 웨이퍼. 예. 그게 변질이 되고 그러면 100조 원을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장 이 라인이 멈췄을 때 보는 손해가 노조 추산으로 한 30조 정도 되고 근데 그리고 회사나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한 40조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는 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웨이퍼 한번 찍었을 때 그 웨이퍼에 얼만큼 이제 그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얼마나 이제 담기느냐 그거를 계속 해가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다시 안정화 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에 안정화가 덜 된 상태의 칩을 고객사들이 이제 받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안정화가 덜 된 상태를 괜히 받았다가 이제 수율이 낮으면은 그건 이제 고객사가 손해니까 그거는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안 될 거니까 그 몇 달을 안정화시키는 기간도 손해로 잡아야 되면 그러면 이게 최대 손해가 한 100조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도 이걸 완전히 라인을 멈췄을 경우에 노조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법원도 판단을 그래서 한 거죠. 화요일은 바빠요. 우리가 또 파워 토크하고 이슈 완성하고 또 주불리 또 네. 손자병법도 근데 또 주불리 오셨네. 네. 김병주 의원님 또 오늘 우리 또 물어볼 것도 많아요. 네. 지금 그 이란에서 공격한 걸 또 이란이 또 뭐 안 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5.18 되면서 했는데 박준병이라고 그 보안사령관 했던 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 훈장을 받은 것을 아직도 취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말이 안 돼. 근데 국방부가 못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주불리 오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짧게 이거 완성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네. 세 분한테 파업 간다 아니면 결정이 정리가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속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속보나- 빨리 간단하게 중노위원장이 네. 삼성전자 노사 간 의견 일부 좁혀지는 중이다. 아하. 웬만하면 오늘 오후 7시에 끝낼 것. 아하. 타결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바리. 네네. 데드라인을 7시까지 제시를 한 7시 까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노조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삼성 초기업 노조가 제가 볼 땐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파업의 그 명분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왜 파업하는지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조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또
또 실제로 삼성이 거두는 이익이 결국 사회적 이익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우리 성과금 많이 받을 거야라고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도 안 움직이고 있고 여론은 돌아선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노조가 얻고자 하는 얻는 게 것보다도 못 얻을 거예요. 그럼요. 결국 노조 입장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되면 자신들이 얻을 만한 이익이 상당 부분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뭐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일부가 좁혀졌다. 물론 뭐 타협이 최종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신유진 변호사님이 속보를 소개함으로써 네. 완성을 했다. 네,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님 억울합니까? 완성에 한 몫을 못해서? 억울하지는 않으나 네,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예. 이 책임은 어쨌든 근데 삼성 사측에게도 일부는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경영을 잘 해서 예. 이 사실 그동안의 성과급 지급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많이 해왔는데 그 전에 사실은 좀 불만 해소하는 과정도 많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무노조 경영을 오랫동안 이제 한 그 후과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노조가 미리 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뭐 계속 과정을 통해서 맞아봤어야지. 그렇죠. 예. 서로 과정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을 같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친노조 성향이잖아요. 아, 우친 노조 정도인가요? 아니요, 항상 정중동의 길을 가시는 항상 공정한 길을 가시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노동권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기업 경영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물극 필반, 과유 불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잘못했지만 노조가 이번에는 좀 너무 심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볼 때 일반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응원하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1인당 뭐 6억씩 더 받아가겠다고? 아 6억을 평생 볼 수도 없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겠어요. 전 그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코스피를 5천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어이씨. 두앱토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삼성 노조는 노조원들 살리고 싶으면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슈퍼챗 보내셨네요. 스타벅스 당신네들의 굿즈 혁명은 반역이 되었군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책상에 탁 놓으니 억 하고 어잉 내용물이 줄줄 셉니다. 예, 두에토님 아주 날카로운 평을 슈퍼챗과 함께 보내주시니 더욱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예.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또 세 분이 함께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이슈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한번 연구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